안녕. 2022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언어에 관련된 거 35에서 39번 문법 문제잖아요. 우리 바로 시작할게요. 모든 언어는 의문, 문법,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언어의 역사성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말의 의문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우선 중세에는 어두, 즉 단어의 첫머리, 초성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다. 어두자음군. 현대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최대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두 개의 자음도 발음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의 쌀에 해당되는 중세국어의 어두의 비읍 시옷은 비읍과 시옷이 각각 발음되는 것을 적은 표기였다. 둘 다 발음된다. 다음으로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에는 없는 순경음, 미읍, 쌍히읗, 반치음, 자음 등이 존재했다. 이들은 중세국어 시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했다. 중세국어에는 음절 말에서 다 현대에 쓰이는 7개의 자음 뿐만이 아니라 시옷도 발음이 될 수 있었다. 단모음은 오, 이 7개만 존재했다. 이중모음의 표기는 두 개의 단모음의 표기를 결합한 것이었는데 가령 이와 아와 이가 결합한 에, 단모음이 아닌 아이라는 이중모음을 표기한 것이었다. 나아가 중세국어에서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결합인 삼중모음도 존재했는데 삼중모음도 이중모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했다. 삼중모음이 이중모음하고 같은 표기가 되었었다? 무슨 말이다? 단모음을 여러 개, 그러니까 3개겠죠? 단모음 3개를 결합한 것이다. 중세국어는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점차 현대국어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우선 근대국어에서는 종성 자리에 현대국어와 같이 7개의 자음만 발음되는 것으로 변했다. 중세국어를 넘어서 근대국어 이야기 나오니까요. 근대국어는 종성 자리에 현대국어와 같은 7개의 자음만 발음됐다. 중세국어에 없던 구개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현대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만 일어났지만 근대국어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예컨대 디다, 지다로 바뀌었는데 이거 형태소 하나잖아요. 현대국어 단어들의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근대국어까지 드트 뒤의 모음이 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드트 뒤의 모음이 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 디디다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이가 없었단 얘기였죠. 디디가 근대국어 시기에는 구개음화가 적용이 될 수 없는 형태인 드대였기 때문이었다. 이가 아니라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모음 변화로는 양순음 아래의 평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변화, 이거 뭐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원순모음화. 우리 원순모음화 어디에서 처음 봤지? 훈민정음에서 처음 봤죠. 양순음 무, 브, 뿌, 프가 뭐로 바뀐다? 무부, 뿌푸로 바뀌는 거. 무, 부, 뿌, 푸로 바뀌는 것. 의가 우,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 이야기를 하고 있죠. 36번 문제 먼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원순 모음화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죠. 여기 1번 있잖아요. 무부뿌프가 무부뿌푸로 되는 것. 물이 물로 변한 상황들, 이게 원순 모음화다. 36번의 답은 1번.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도 없겠네요. 복잡하기는 하지만 35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을 미루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중세국어에서는 낫과 낫의 발음이 달랐겠군. 받침이 시옷 디귿, 종성이 시옷 디귿이 오죠.
여기 있네요. 중세국어에서는 시옷도 발음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 2번 어두의 쓰를 현대국어에서는 쌍시옷으로 적는 것과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브스를 합쳐서 적었겠군. 아닐걸요? 브스를 합쳐서 적었다라는 이야기는 대표적인 예로 요 단어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중세국어 쌀에서 어두자운금 브스는 브스가 각각 발음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얘기겠죠. 3번 글자 모양으로 보아서 왜 위는 중세국어에서 삼중모음이었겠군. 그렇죠. 왜? 단모음 오, 아, 이가 합쳐졌고 단모음 우, 이 단모음 3개가 합쳐졌을 거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삼중모음은 단모음 3개가 합쳐졌을 것이다. 4번 중세국어에서 밭을 주격조사와 붙일 때에는 밭이가 아니라 밭이로 발음되었겠군. 이 말은 중세국어에서는 뭐가 국외음화가 없었어요 라는 이야기인 건데 중세국어에는 국외음화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디 있나요? 이 부분에 있죠. 중세에는 없었던 현상인 국외음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4번도 맞는 얘기. 5번 현대국어 잔디는 D가 G로 바뀌지 않으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원래 이가 아니었을 것이다. 5번도 맞는 얘기죠. 이가 아니었으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있죠. 드트 뒤에 오는 모음이 이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208페이지 37번 보러 갈게요. 보기의 기역 미음을 예로 해서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군인들이 대비를 많이 했으나 태풍은 오지 않았다. 태풍이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단순 부정 혹은 중립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 어떤 사실을 단순하게 부정한다. 그래서 안부정문 쓰였다. 맞는 얘기. 2번 나는 요즘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요 문장도 역시 단순 부정, 중립 부정 이야기죠. 2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주체의 의지, 나의 의지에 의해서 배가 부르지 않다. 큰일 날 소리지. 그래서 2번 틀린 얘기. 3번 정의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여기에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건 정인의 살림이 충족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3번 문장을 말하는 이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못 부정문이 쓰였다. 3번도 맞는 얘기. 형이 문제를 풀기는 했으나 시간 내에 풀지는 못했다. 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4번 어떤 행위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못 부정문 쓰였다. 맞는 얘기. 5번 그 식당이 문을 닫아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돌아왔다. 점심 먹고 싶었는데 문이 닫았다라고 하는 외부 상황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한 거죠. 외부의 상황이 원인이 되어 생긴 결과를 나타낼 땐 못 부정문을 나타낸다. 맞는 얘기. 37번의 답은 2번. 38번 보러 갈게요. 보기에 가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자가 얼마나 큰지 소녀는 도저히 들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의 이 지를 앞에 말과 붙여 쓰는 게 맞나요? 지의 띄어쓰기가 헷갈립니다. 구별 방법을 알려주세요. 띄어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단어 차원에서 문제가 확인하고 품사를 먼저 구분할 수 있겠는가? 어미와 조사 등등을 어미와 조사 등등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겠네요. 뭐뭇은지는 하나의 어미로 써면 붙여 쓰지만 의존명사일 때의 지는 앞에 말과 띄었습니다.
문제는 의존명사 지 앞에 어미, 은이 붙은 활용형이 올 때에는 은지, 어미일 때의 형태와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의미를 통해서 그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하러 가죠. 어미, 은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은 채로 그것이 뒷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반해서 의존명사 지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와 같은 문장에서 지는 앞팻말과 띄어 쓰지만 질문의 큰 지는 붙여 쓰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은지가 어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가에 들어갈 것들은 뭐 의존명사로서의 쓰인 것들,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을 찾으면 되겠죠. 지문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하나 들어갈게요. 이 의존명사 지는 그 이후로 라는 말을 넣어서 조금 자연스러우면 의존명사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한번 실제로 가볼까요? 그를 만난 지 꽤 오래되었다. 그를 만났다.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괜찮아. 벌써 집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집을 떠났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났다. 괜찮아. 그가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를 모르겠다. 그가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그 이후로 모르겠다. 그 이후로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도착했는지 아닌지의 의미죠. 게다가 의미를 붙여서 살펴볼게요. 여기에서의 도착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과 결합해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 뒷절의 사실이나 판단, 모르겠다면은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어미지. 답은 3번. 4번도 볼게요.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한참 후에 돌아왔다. 집을 나갔다. 그 이후로 한참 후에 돌아왔다. 의존명사 괜찮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이미 하루가 지났다. 그 모습을 지켜봤지. 그리고 그 이후로 이미 하루가 지났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38번에 틀린 이야기는 3번. 나머지는 다 의존명사, 3번의 지만 어미. 정말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팻말과 띄어쓰기 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면 완벽해. EBS 2022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09페이지 문법, 언어에 관련된 마지막 문제예요. 높임법에 대한 이야기죠.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서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라는 점에서 현대국어, 중세국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인 주어를 높여 직접 실현되거나 신체 혹은 소유물을 높여 간접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반면 객체 높임법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삽잡 앞을 통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고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쓰는 게 아니라 들이다, 여쭈다 등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객체 높임법을 실현한다. 이렇게 높임법에 관련된 지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나, 다라마, 예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높임법에 해당되는 부분만 볼 거예요. 중세국어 나와 있는 문장 먼저 보지 말고 밑에 현대국어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문제 접근하기 조금 더 쉬울 겁니다. 태자가 동문 밖에 나가 시니 시를 붙이면 주체 높임인 거고 누구를 높이는 거다? 태자를 높이지. 가에도요. 나가 시인이 태자를 높이고 있다. 태자라고 하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어미 시를 썼다. 1번 시를 통해 주체인 태자를 높이고 있다. 괜찮아. 2번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밝다. 밝으시 의시를 붙여서 누구를 눈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 결국 눈의 주인인 부처를 높이고 있다. 부처의 눈을 높여 부처를 높이고 있다. 간접 높임이 쓰여져 있는 거죠. 중세국어에서는 어디에 밝아시나 발아시나에서
아시가 쓰여져 있어서 간접 높임을 실현해주고 있죠. 2번 아시를 통해 주체인 부처의 신체를 높이고 있다. 잘했어. 3번 너희 스승을 보압고저 하다니. 자, 요 부분 보세요. 삭, 잡, 압 얘네가 나오면 무조건 객체 높임이다. 그 문장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목적어, 부사어를 찾아라. 걔네를 높이고 있을 것이다. 다음 문장 살펴보러 갈게요. 너희 스승을 보압고저. 일단 저것만 보고도 객체 높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국어 볼게요. 너의 스승을 뵙고자 하다니. 뵙다라는 특수어휘를 썼죠.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스승이라고 하는 목적어 높이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도 스승 높인다고 해야지. 3번 압을 통해 객체인 스승을 높이고 있다. 잘했어. 라 용왕이 세존을 뵙고 뵙다라는 특수어휘를 써서 객체 높임을 썼죠. 어떻게 하라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목적어 부사어 찾으라고. 바로 나오죠. 세존이라고 하는 목적어 높이는 거죠. 세존이라는 목적어 높이기 위해 중세에서는 압 썼다. 4번 압을 통해 객체인 좋았어. 용왕 아니지. 세존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마지막 마까지 볼게요. 아라하니 부처께 머리 조압고 조아리고. 그런데 현대국어 봤더니 어떻게 해요? 깨라는 부사격 조사를 써서 부처를 높이고 있죠. 잣삽고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다? 부처를 높이고 있는 거다. 누구누구께 누구누구에게 부사어니까요. 아, 객체 높임 확실하구나. 삽을 통해 객체인 부처를 높이고 있다. 맞는 얘기죠. 3회 언어 문제푼이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4회 언어 문제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나머지 독서 문학 지문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안녕!